SNS에서의 대인관계 양상은 내가 좋은 면만 보여줘야 돼.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나라는 사람이 SNS상에서는 반쪽짜리 인간인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입니다. 일단 SNS 우울증이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예요. SNS를 해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건지, 우울증이 있어서 SNS를 한다는 건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연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SNS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뭐 조사한 게 있었대요. 2~3시간은 기본이고 5시간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SNS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SNS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겼느냐? 그렇게까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용어가 좀 잘못됐다고 한 건데,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 특징들이 좀 있어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들, 생산적인 활동들을 하기에 에너지 레벨이 부족하다는, 나가서 어울리고 막 취미 활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사람은 우울감이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저기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게 SNS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컨텐츠가 SNS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격려를 받고 독려를 받아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SNS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활동들이 잠식돼 버리고 나 개인은 갇혀있는 SNS의 삶에 침착되다 보니까 우울증 경향이 실제로 우울증으로 발현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오는 그림이나 사진 보면 다 화려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인생들을 살까? 근데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진 장면들로만 인생이 채워져 있을까? 물론 내가 멋있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화려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SNS는 온통 그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화려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타인의 인생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박탈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이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한쪽 단면일 뿐입니다 해봐야 이게 안 들려요. 그만큼 SNS가 주는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래요.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능력들이 계속 키워져야 되는데, 과도한 양의 화려한 컨텐츠들이 계속 주어지면은 이미 내 이성적으로는 그걸 판단하는 힘 자체가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볼품없고 구질구질한 사람,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취해질 가능성도 항상 있어요. 그 SNS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잖아요. 특히 부부관계는 무조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떨어진 관계에서는 그런 단점들을 들여다볼 기회가 조금 더 적어지고, 조금 더 떨어지면은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대인관계를 진정으로 맺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SNS에서의 대인관계의 양상은 내가 좋은 면만 보여줘야 돼.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나라는 사람이 SNS상에서는 반쪽짜리 인간인 거예요, 그냥.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장점도 인정받고 내 단점도 그 사람에 의해서 포용받을 때 그제서야 대인관계에 만족감이 생겨요. 그게 지속적인 만족감이고 거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건데, SNS에서는 내 반쪽짜리 모습만 딱 보여주고 좋아요가 올라오면은 나는 인정받은 것처럼.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로드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만 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대인관계가 SNS에서 판을 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좋아요를 좋아한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일상에서는 내가 직장 상사와 동료와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막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까지 내가 포용해야 될 때가 많아요. SNS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싫으면 싫어요 누르고 타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내가 통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트레이닝들을 아주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벌써 되는 거죠. 차이가 생겨버리고 실질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들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러면 업무적인 문제 많이 생기겠죠.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성세대는 아닐지라도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은 이미 그런 경향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대인관계가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차단이 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애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애들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뭐 SNS 아니면 유튜브 이런 콘텐츠 소모잖아요. 대인관계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양상들을 경험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콘텐츠 소모하거나 관계를 맺더라도 SNS상에서 가상의 현실로 단편적으로 맺었던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질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해당하는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쇼츠나 릴스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면은 한 30분은 그냥 시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별 내용도 아닌데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과하게 많으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뇌가 그렇게 발달해서 그래요.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게끔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이 변형계 쪽에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보상회로라는 게 그 변형계에 존재하거든요. 보상회로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이에요. 쇼츠나 릴스를 보면은 이 보상회로가 처음에 이렇게 탁 돌아요. 재밌네?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딱 스크롤을 내리게 되죠. 또 재밌어. 그럼 한 번 선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쵸? 또 재밌네? 한 번 더. 이게 처음에는 보상회로 내에서 재밌네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도파민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고 더 이상 이거를 억제해주는 무언가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중독으로 넘어가요. 재밌네? 하지만 난 그만 보고 싶은데 에도 불구하고 넘기게 되는 상태예요. 워낙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뇌의 어떤 보호하는 어떤 장치로서는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핸드폰이 손 안에 있으면은 내 의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핸드폰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리셋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온전히 그 휴대폰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온전히 휴대폰, 쇼츠, 릴스 이런 것과 동떨어진 활동에 집중하는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그런 보상 회로가 쇼츠나 릴스, SNS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형태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